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4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504만 건을 기록해 전망치 523만 건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3.3% 감소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앞서 전월 대비 6.5%나 늘어나 2년 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주택 판매가 감소했다는 분석입니다. 4월 주택 가격 평균치는 21만 9,400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9% 올랐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표도 이날 부진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마르키트가 발표한 5월 미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즉 PMI 잠정치는 전달보다 0.3포인트 내린 53.8을 나타냈습니다. 월가 전문가 예상치였던 54.6을 밑돈 결과로 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로 밀렸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내놓은 16일 기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0,000건 늘어난 27만 4천 건을 기록해 시장 전망보다 많았습니다. 다만 추세를 보여주는 최근 4주간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6,250건으로 전주에 이어 15년 내 최저치를 지속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지난주 쿠싱 지역의 원유 재고가 74만 배럴 감소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줄고 이슬람 국가 즉 IS가 이라크 라마디 지역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중동 사태 악화까지 맞물리면서 다소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1.74달러, 2.95% 급등한 60.7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진시와이드의 최예린입니다.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 증시에 지표 부진이 가장 괜찮은 호재거리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나온 지표들 모두 좋지 않았는데요. 고용 그리고 제조업 믿었던 주택마저 예상을 깨고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 전 4월 FOMC 의사록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재 경기 상황을 가지고서는 당장 6월 달에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것이 미 연준 중앙은행 관계자들의 의견이었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잇따라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는 걸로 보아 6월달 금리 인상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9월에도 역시 금리 인상이 어렵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왜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전체적으로 경기 지표가 성장을 의심할 만한 그 정도의 훼손세를 보이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요. 간밤에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생각보다 한 10,000건 정도 늘어나긴 했었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15년 내 최저치 수준을 실업자 수가 계속 낮게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보면 지표가 조금 부진한 모습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느리지만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지표 부진 속에 S&P 500 지수만 신고가를 냈다고 하는데요.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거의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1포인트도 채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S&P 500 지수가 거의 3거래 만에 신고가를 냈는데 1포인트 더 오른 것이 신고가를 가능케 했습니다. 조금 더 올라서 일단 마감가는 기록을 냈죠. 2130선까지 올라왔고요. 나스닥이 한 2090선 정도, 5090선 정도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강보합세, 큰 폭의 흐름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유럽 보시죠. 유럽도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전에 FOMC 의사록 공개를 미처 보지 못하고 마감이 일찍 돼버렸기 때문에 이 호재를 뒤늦게 반영한 측면이 분명 있었고요. 사실 유럽 쪽에서 나온 지표도 역시 좋지 못했습니다. 유럽 쪽에 이제 5월달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 지표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복합 PMI라는 것이 공개가 됐는데요. 특별히 나라별로 보면은 독일이 유럽 쪽 경제 대국 1위를 지키고 있는데 독일의 지표가 많이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발 호재를 뒤늦게 반영하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시켜주는 유럽 증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국제유가 모습 보시겠는데요.
WTI가 지금 보시다시피 배럴당 60불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간밤에 3%가량이나 급등했다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요. 지금 미국 쪽의 원유 재고가 3주 연속 줄어들고 있으면서 공급 과잉 우려를 풀어주고 있고요. 지금 이라크 쪽의 얘기가 다시 들려오면서 중동 사태가 악화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유가는 상승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어느 정도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 섹터가 그만큼 힘을 냈다라는 얘기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간밤에 유로화는 좀 반등을 보였거든요. 이번 주 들어서 유로화가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지표 부진 속에서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계속 지속을 했었었는데요. 간밤에 결국 달러화가 고개를 좀 숙였고요. 유로화가 이번 주 들어 처음 오르긴 했지만 유로 달러 기준 1.11달러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 장이 될 테죠. 어제 코스피는 결국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선물은 왜 그렇게 팔고 기관의 현물에서 정말 생각외로 많은 물량을 내놓았었기 때문인데요. 코스닥의 선전도 역시 대비되면서 돋보였었죠. 시장의 공통된 부분은 시장 구분 없이 제약, 바이오주가 정말 주도주 역할을 해준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은 기록을 낼 건지 제약, 바이오의 상승세는 어디까지 나올 건지 궁금하네요.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짚어보죠.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차은영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믿었던 미국의 주택 지표마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나온 미국의 4월달 주택 착공 건수가 7년 반 내 최대치를 나타냈다고 해서 간밤에 나온 주택 지표는 괜찮겠지 기대가 있었는데 왜 생각 외로 부진했나요? 원인 짚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 착공 건수나 주택 건축 허가 건수는 사실은 증가했습니다. 20%, 10% 각각 증가했는데 반면에 기존 주택을 이제 판매하는 주택 판매 건수가 감소했죠. 그래서 이것은 3월에 비해서도 많이 감소했고 또 예상치를 훨씬 밑돌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을 조금 반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사실은 예상치를 훨씬 또는 만 건이나 더 증가해서 27만 4천 건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를 볼 때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가 1분기에 안 좋았지만 2분기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이렇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제조 PMI 그러니까 구매자 관리 지수죠. 경기 동향 지표를 제조업 부문에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지금 53.8로 50 이상이긴 합니다만 전달에 비해서 사실은 좀 내려갔고요. 또 예상치보다에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그렇게 생각만큼 회복이 가시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4월, 5월 지표가 부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 1분기 미국 경제가 사실 마이너스 성장세로 수정이 될 수도 있는 사실 지금 예비치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성장을 겨우겨우 벗어난 그런 모습인데 2분기에 들어서서 4월달 또 5월달 지표까지 연이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앞서 있었던 4월 FMC 회의에서 이미 연준위원들은 당장 다음 달 금리 인상은 조금 버거워 보인다라고 다수의 연준위원들이 말을 모으는 모습인데요. 때문에 이제 오늘 밤에 있을 옐런 의장의 연설에 관심이 갑니다. 옐런 의장은 어떤 얘기를 해줄까요? 예, 3월에 발표됐던 의사록은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이 벌써 했어야 된다, 늦었다 하는 쪽도 있었고요. 또는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보인 위원도 있었고, 그러나 대부분 이제 지표를 보고 나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 세 갈래로 갈라진 정도의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4월의 의사록은 비둘기파적인 의견이 사실은 압도적이었다고 봐야죠. 다시 말하면 양적 완화를 좀 지지하는 이러한 쪽에 상당히 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론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월에 이제 금리 인상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의사록을만 볼 때 그렇고요. 또 4월에 소매 판매도 부진했었고
사실 옐린 의장은 금리 인상을 연내에 서두르고 싶은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 의사록을 보거나 다른 여러 가지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 지표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서 실제로 금리 인상은 어렵지 않을까. 그냥 금융통화정책은 연내에 아마 실시할 것으로 이렇게 크게 그냥 언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시기는 지금 언급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미국의 설비 가동률 같은 것을 보면 이게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 78% 정도인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높아져야 임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임금이 올라가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가계 저축률도 지금 평균적인 수준보다 좀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불안 심리, 조금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수출도 좀 위축되어 있고 2개월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연준에서도 이 지금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확신이 없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옐린 의장이 무슨 구체적인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기는 조금 언급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역시 하지만 큰 그림에서 연준은 사실은 아무리 늦어도 연내 정도에서는 금리를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건 같은데 그래도 지표에 따라 금리 시기는 결정될 거다. 이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유럽 쪽에도 지표가 나왔는데 사실 5월달 지표는 별로 좋지 않네요. 유럽 쪽 1분기 GDP 성장률이 거의 2년 내 최고치라서 2분기도 기대를 좀 했었는데 5월 지표 보니까 또 조금 이 개선 속도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양쪽 모두 나왔는데 결과 전해주시죠. 네, 유럽의 구매자 관리 지수 종합 구매 PMI죠. 는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PMI도 좀 감소한 반면에 제조업 PMI는 약간 이제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경제를 사실을 이끌어가는 두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독일하고 프랑스를 보면 독일의 제조업 PMI나 서비스 PMI가 사실은 감소했어요. 그리고 프랑스도 제조업 PMI는 조금 증가했지만 서비스 PMI가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50 이상이긴 하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유럽이 많은 경기 확장적 정책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제조업 분야에서 좋아지지 않고 있는 굉장히 회복이 더딘 이런 것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스 얘기해보죠. 당장 오늘 밤부터 이틀간에 걸쳐 EU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다음 달 5일 만기까지 IMF 부채 상환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디폴트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또 조금 더 진전을 보여줄지 그리스 사태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교수님? 예, 그리스에서 이제 진 좌파 연합 시리자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이 집권 이후에 사실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죠. 그래서 삐그덕대고 있는데 현재 보면 이 IMF하고 유로존 19개국의 유로존에게 이제 갚아야 되는 그러한 분할 채무를 사실은 상환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디폴트가 이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이런 채권단에서 요구하는 그런 강도 높은 개혁, 예를 들면 연금 삭감이라든가 또는 임금 감축, 또 해고가 좀 용이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개혁 등 강력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답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스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이 70여 개에 해당하는 구제금융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그리스 정부는 차라리 이런 부채를 갚느니 연금 또는 임금 지급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상당히 극단적으로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최악의 경우는 이제 디폴트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그리스가 사실 고용시장하고 연금개혁 시스템 이쪽에서 확실히 좀 개혁된 그런 긴축의 모습을 보여줘야 국제채권단하고 말이 통할 텐데 말이죠. 참 아쉽습니다. 확실히 이 그리스 사태가 디폴트로까지 치달을 수 있음을 보여지는 신호가 있네요. 그리스 은행권에서 최근 5개월간 예금이 무려 우리 돈으로 37조가 이탈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스 은행권에 대한 그 신용 등급이 강등됐죠. 안정적인 등급에서 이제 부정적인 등급으로 이렇게 강등되면서 그리스 은행권의 전반적인 그 자금 조달 능력 또는 유동성의 상황이 우리의 예상보다 상당히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돼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개월 동안에 그 300억 유로 하는 37조에 해당하는 돈이 은행에서 빠져나왔고 이거는 전체 예금 수탁고의 한 18%에 이르는 거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자본 통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금 인출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금을 동결시키는 이러한 그 극단적인 조치도 취할 가능성이 높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러한 그 그리스 은행권의 그 문제 심각성은 그렇게 1, 2년 사이에 회복되기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그리스의 그 성장이 여전히 부진하고 하다 보니까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조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금융적인 어떤 제재 이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본 통제까지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그리스. 하지만 지금 막 마켓워치가 보도한 간밤에 속보 아닌 속보들의 뉴스를 보니까 EU 측에서는 그리스의 구제금융 연장도 이번 회의를 통해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스 사태 좀 잘 풀리길 디폴트 소식은 안 듣길 바라겠습니다. 중국의 어제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5월 HSBC가 집계하는 제조업 예비치 결과였었는데 석 달 연속 50을 밑돌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중간중간 중국의 부양책을 정말 끊임없이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는 요원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고 있죠. 그 중국에서 발표한 그 제조업 PMI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면 이게 49.1%로 사실 전달에 비하면 약간 상승하긴 했지만 굉장히 미미하고 예상치는 굉장히 못 미쳤어요. 특히 그 3개월 연속 50 이하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제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이 돼야 경기 이제 확장적 우리가 기조로 보고요. 50 이하가 되면 경기 수축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생산 지수가 이제 13개월 최저였고 고용 지수도 상당히 위축된 상황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사실 작년 11월 이후에 세 차례나 기준금리를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준율도 지급준비율도 사실 두 차례에 걸쳐서 내려서 상당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그렇게 크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회사채 발행을 더 용이하게 하는 이제 그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든가 또는 각종 그 자금 지원 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에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 부양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러한 이제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사실 이렇게 제조업 지표는 좋지 않게 나왔는데 상해종합지수는 거의 2% 급등하면서 또 부양 기대감을 그대로 드러내 4,500선을 되려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얘기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 수출이 얼마나 환율에 영향을 받느냐 그것을 사실 단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원화 실질 실효 환율이 또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금 7년여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결국에 원화 절상 속도가 엔화 절상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도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전은 더 지속돼서 곧 엔달러가 125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이제 물가 수준화 교역량을 고려한 그 통화 실질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죠. 실질 실효 환율이 사실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이제 원화 강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당히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국하고 일본, 그러니까 위안화하고 엔화의 절상 속도보다 우리의
전상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것은 이제 기업 실적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실제 제조업 매출액이 1분기에 5.8%나 감소했고 또 수출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원화 강세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엔화가 뭐 125엔 달러 엔화죠. 125엔까지 높아질 가능성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일본의 그 이제 개인 소비나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회복이 더디어서 글쎄 일본의 그 엔화가 계속 이렇게 그 약세로 가는 것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또 이런 가운데 유럽이 추가 부양한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달러도 약간 약세를 그리고 엔화도 또 다시 한번 약세를 시작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차은영 교수님과 함께 글로벌 경제 이슈 들여다봤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문 읽어준 남자 애병구 멘토입니다. 자, 시장 계속 제가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낙관론 유지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종목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지수로 보면 지금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자, 종목이 참 가는 것만 갑니다. 그죠? 지금 시장에서 화약 하나 안 지고 있으면 시장 딱 소외받기 좋습니다. 화장품 제약이죠. 제약 바이오 쪽인데 이 화약 지고 가면 언젠가 punk 터지겠죠. 예. 근데 이 화약을 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게 제약 쪽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상비약 쪽이죠. 결국은 중국향 매출이 나온다. 자, 화장품 쪽도 이제 좀 경고성 메시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팔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게 사탕을 좀 뺏겼죠. 결국은 엔저로 인해서 그들이 밀고 있는 정책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들이 정책과 더불어서 면세점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대규모의 요코 쇼퍼들이 일본으로 살짝 넘어갔습니다. 사탕 뺏겼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매출이 지금 조금 면세점 쪽에서 급감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화장품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분할 차익 실현 관점에서 좀 보시라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이죠. 바이오 쪽은 임상은 어디까지 임상일 뿐입니다. 너무 기대감만 높으면 결과적으로 그 거품은 언젠가는 빠지게 돼 있다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약은 조금 다릅니다. 제약은 중국 관광객들이 여전히 제약 제품을 좀 많이 싹쓸이해 가고 있다. 그것도 가정 상비약 위주의 제약 제품들, 소화제 일양약품,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우황침심 광동제약, 그죠? 그리고 안국약품, 그리고 염색약. 동성제약. 자, 요거 주목해 보시라는 얘기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그런 것들은 장기 밸류에이션을 갖추고 있는 만큼요, 저가 매수를 주면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좀 주워 담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가 만약 조금 빠진다면, 제약도 같이 빠집니다. 그때 오히려 제약은 매수 찬스고, 바이오는 조금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신과 국내 최대의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부터 좀 볼게요. 이 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데스온 인디아스 하이웨이 66입니다. 뭐냐면 죽음의 도로죠. 이 도로 자체도 제대로 안 닦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 이거 살짝 제가 읽어보고 왔는데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도로 상태가 그냥 그만큼 위험하다. 결국은 인도가 최근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인도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합의한 부분이 SOC 산업 쪽에서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사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해석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발췌용 기사는요. 바로 이겁니다. 토이스토리 장난감 이야기입니다. Another Fad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새로운 유행인가 혹은 퓨처 오브 비디오 게임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의 미래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살짝 내려볼게요. 갖가지 피규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키마우스도 보이고요. 자, 이런 것도 보이죠. 자, 요것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게 NFC 피규어라는 거래요. 이건 뭐냐면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제가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이 피규어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 이 피규어의 캐릭터가 그 안으로 쏙 들어오죠.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랍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규어라는 것은 미키마우스 우리 한참 보면서 자랄 때 정말 그 애니메이션의 최고봉이었습니다. 그죠? 월트 디즈니의 최고봉. 그럼 그 미키마우스를 내 게임 캐릭터로 등장시키고 싶을 때 이런 피규어들이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게임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 갖고 있던 향수와 그리고 IT의 접목입니다. 결국은 IT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내가 우상화했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왔던 그런 향수적 캐릭터들을 내 게임 속에 등장인물로 넣을 수 있다. 이것이 향수 IT의 조합인데 이건 결국은 키덜트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른이지만 아이 같은 동심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 키덜트족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결론은 이제 우리가 뭘로 잡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기사 그냥 뭐 제가 이 피규어 장사하기 위해서 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NFC 피규어 여러분도 한번 사보세요. 이 얘기를 드리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럼 뭐냐? 결국은 이 NFC 시장의 성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근거리 무선 통신은요, 핀테크 사업에도 쓰일 뿐만 아니라 이런 갖가지 실생활의 제품들을 IT 쪽으로 결합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NFC 시장은 굉장히 앞으로 향후 차세대 기술에서 모든 사물 인터넷에 적용이 가능할 만하다는 굉장히 혁신화된 그리고 앞으로 시장성이 이미 담보가 된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그리고 NFC 시장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진 시장이다. 그렇다면 NFC는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 NFC 피규어를 통해서 우리는 중장기적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영역 그리고 그 성장이 결국은 실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영역 그 실적이 밸류에이션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영역 그것이 바로 NFC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NFC라고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뭐 다 포털 사이트죠. 검색해보시면 NFC 관련주들이 쫙 나옵니다. 그거를 한번 봐보세요. 그 중에서도 실적 나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 관련주이기도 하죠. 파트론이 NFC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좀 살펴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총리 후보 황교안 법무장관 성균관대 출신이시죠. 요새 계속 성균관대 출신을 뽑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종 국무총리 성대 출신이니까 이완종 국무총리였고 성대 출신이었고요. 그중에 정홍원 국무총리도 성대 출신이었죠. 성대 출신만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때문에 전일 인템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관련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인데 여전히 정치권 관련주들이요 이런 한 번씩 이런 모멘텀이 나오면 팍 튀어오릅니다.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뽑아온 기사들 발췌했던 것들을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탑5 중 한국 기업만 점유율 올라 삼성 D램 낸드 시장 독보적 1위. 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메모리 분야까지 흑자 전환했다. 이런 흑자 전환 기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뭐 하려고 합니까? 반도체 쪽에 굉장히 집중 투자하려고 합니다. 잘 나가는 자식 잘 키워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왜 올라오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살펴보시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반도체 산업의 화랑 거기다가 집중 투자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요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종목이 인지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인지 디스플레이는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자회사가 이제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가요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자회사 명칭이 나옵니다. 그 자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반도체 웨이퍼를 운송하는, 즉 운송하는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장비 쪽이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장비 증설을 하고 그다음에 집중 투자를 한다 하면 장비부터 갖추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인지 디스플레이가 자회사 상장과 더불어서 조금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대다. 그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게임이죠. 모바일 게임의 아빠 어디가? 런닝맨. 아빠 어디가? 런닝맨. 인기 결합해서 새사업 모색해보겠다. 자, 이분이 누군가 하면요. 리진장입니다. 리진징 텐윤 홀딩스 부사장입니다. 중국인이죠. 이 한중 포럼에 참석한 기업인인데, 자, 이분이 한국 콘텐츠하고 화장품, 의류 쪽에 중국 영향력이 엄청난 것을 알고 있다. 그 기사, 그 인터뷰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찾아보고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좋은 파트너를 찾아서 중국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싶다는 자기 개인적인 욕심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주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 콘텐츠 산업 외에 제가 연초부터 화두가 될 수 있으니까 문화 콘텐츠 쪽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왜 계속 들었냐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CJ E&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죠. 그 다음에 레드로바라는 애니메이션 콘텐츠 회사도 굉장히 지금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 산업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콘텐츠 산업 쪽은 지금 한류의 열풍과 더불어서 충분히 M&A 시장이 될 수 있다. 거대 M&A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도 콘텐츠 업종에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레드로바라든가 여러 회사들 있죠. CJ E&M, J-컨텐트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는 대원동화도 있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방송과 콘텐츠를 결합한, 그래서 SBS 콘텐츠 허브 뭐 이런 회사들 모두 다 지금 주가가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접목이 된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하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바로 다음 기사 넘어갈게요. 바이오는 건강, 성장, 견인, 일석이조, 원톱 없는 지금이 선점적기다. 자, 이 기사 왜 들고 나오는가 하면 지금 바이오 저는 조금 크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헬스 쪽에 정부가 민간 투자 적극 유도를 하고 규제의 벽을 확 낮추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규제의 벽을 낮추는데 어디 쪽으로 봐야 되느냐? 유헬스케어 쪽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 쪽으로 보시라는 얘기죠. 앞으로 성장 섹터니까요. 그래서 유헬스케어 쪽 여러분들 뭐 많은 종목도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있고요. 인성정보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 앞으로 이 바이오 쪽에서 임상만 하던 그런 회사들이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바이오 쪽의 다른 산업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성이 펼쳐지는 산업들, 바로 유헬스케어 산업이나 그 다음에 그런 쪽으로 매수세가 다시 이쪽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는 얘기입니다. 명확합니다. 시장은 가는 방향을 명확하게 쫓아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투자 전략 한 줄 딱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종목 장세 지수. 결과적으로 종목 장세는 쉽게 지금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브렉시트, 포렉시트까지 나옵니다. 이놈의 렉시트 정말 지겹습니다. 그죠? 포렉시트, 포르투갈까지 이제 유로존 탈퇴한다고 뭐 계속 앉아 있습니다. 자, 지겹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요, 백날 해봤자 이혼 안 합니다. 예, 칼로 물베기죠. 그들 이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니고요. 그들이 초저금리 상태에서 돈을 대한민국 쪽에 계속 붓고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한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그리고 낙관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현명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시황의 신, 시황의 대가 모시고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더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모멘텀이 정말 없어요. 외국인도 의외로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별로 사지 않습니다. 어제 기관이 이런 타이밍에 많이 파니까 곧바로 2120 참 허무하구나. 그리고 코스피가 올라가기 참 쉽지 않은 환경이구나라는 걸 느꼈던 하루인데, 반면에 코스닥은 이전에 밀린 폭 다 회복하면서 7년 4개월 내 최고치 양극화 현상 뚜렷했었거든요. 리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사서가 좀 나뉘는 그런 모습들 조금 좀 상당 기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시장 특징 딱 한 가지죠. 제약 바이오를 들고 있느냐 아니면 제약 바이오를 안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그 수익률 자체 명암이 교차되는 그런 상황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좀 상대적인 박탈감 거꾸로 많이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거꾸로 상대적인 어떤 희열감도 느낄 수 있는, 말 그대로 바이오, 제약 바이오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명암 희비가 교차되는 그런 장세, 어제까지도 계속되었다. 말 그대로 어찌 보면 시장 내에 지금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 이 부분이 그대로 어떤 그 시장 자금의 쏠림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면서 시세 분출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시세 분출은 제약 바이오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 진행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모멘텀이 없다라는 얘기, 어찌 보면요, 거꾸로도 국제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항공주가 매우 가볍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시장 상당 부분 지금 어떤 그 뚜렷한 시장 방향성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그만큼 시장은 가볍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경기와 실적의 모멘텀 공백기 진행되고 있다. 이를 두고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일단은 유동성의 혼란기, 유동성의 공백기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성의 공백기, 유동성의 혼란기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방금 전에 최혜린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형주의 어떤 그 모멘텀이 되살아나기에는 다소간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 일단 그 의구심이 들게 하는 그런 상황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의 공백기, 유동성의 혼돈기가 해소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건 실적 공백이, 지금 실적과 어찌 보면 주변 환경 내지는 주변 변수의 안정화,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유동성 공백기와 유동성 혼란기를 이제 제한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적 일단은 좀 2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조금 한두 달, 한 달 반에서 한 두 달 정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지금 나타나 있는 그런 어떤 스케줄상의 예견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 변수, 환율 시장 22에서 갑자기 5월, 6월에 이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채권 매입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나오면서 달러,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달러와의 초강세 국면이 또다시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 이를 놓고 FOMC에서는 또 다른 고민에 좀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지난밤 미국 시장을 경제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정화를
상대적으로 이끌었던 가장 큰 배경은 뭐니 뭐니죠. 금리 인상 시기가 지금 현재 22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와 맞물리게 되면서 미국 FOMC의 금리 인상 시기가 상당히 다소간 연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했다라고 결론을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시장에 대한 준비, 어제 시장에 관심을 놓고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은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을까?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 하나 본다면 지금 여기저기 증권회사, 리서치하우스에서 바이오, 제약, 화장품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그 시작이 되면서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과연 이를 놓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기관들의 움직임,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라는 부분들. 혹시나 여기에 올라타시려는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정말로 저는 이 부분은 좀 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거꾸로 그래도 굳이 좀 올라타시려 한다라면 루스컷 한도를 조금 상당 부분 오히려 좀 짧게 한 2-3% 내외로 짧게 갖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유럽도 의외로 추가 부양이기도 하고 미국도 당장 금리는 안 올리겠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이 얘기 저 얘기에 모두 시큰둥한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언제 어디쯤 나올 수 있는 건지, 외국인들은 또 왜 이렇게 안 사는 건지, 시장의 어떤 변수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시장의 변수는 가장 큰 것, 이렇게 봐야 될 듯합니다. 환율 시장, 그러니까 원달러의 환율이 아니라 유로 달러의 환율의 안정 부분, 과연 그들이 방향성을 새롭게 어느 쪽으로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신이 좀 서야 될 듯하고요. 일단 그리스 같은 경우는 최근 20일간 그리스 주가의 상승률을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17% 이상 상승의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그만큼 이제 그리스 문제는 일각에서는 우려감이 지속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안정화를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물론 이제 그 주변 국가로의 어떤 확산 조짐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1차적으로는 22의 어떤 강력한 조치들, 그리고 강력한 의지 발언들을 통해서 시장 안정화가 지금 꽤 도모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에 맞서는 이제는 미국의 이제 어떤 대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상당 부분 지금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 미국 시장의 미온적인 반응도 바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유동성의 혼란 국면, 조금은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결국엔 주변 변수가 안정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 이 부분 좀 그 사이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부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를 줄이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경기 민감주는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되 여기에 지금 그렇다고 이제 화장품주나 바이오주를 지금 올라타기엔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 그리고 이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에 대해서 사실상 공부가 상당 부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대적으로 바이오주는 좀 멀리 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바이오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없고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라 싶으면 그냥 올라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다라면 차라리 최근 들어서 이제 주변 변수의 움직임을 놓고서 다시금 시장 내 화두가 될 만한 거리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선두에 쓴 것이 제 생각에는 배당 관련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는데요. 지금 FOMC도 그리고 FOMC의 가장 큰 지금 현재 화두거리는 저금리 기조의 유지냐 아니냐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 이에 대한 어떤 영향은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나타난 22의 추가적인 국채 매입에 따른 부분도 분명히 있겠고요. 그렇다라면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 그렇다라면 시장에서 새롭게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올 초에 한번 있었죠. 이제는 다시 한번 시장 내 새로운 재료 찾기의 활발함과 동시에 여기서 가장 첨두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핀테크에 대한 관심 또 다시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마윈 대표, 알리바바 마윈 대표와 국내 무슨 뭐 그 어떤 제휴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정부의 상한가 폭 확대 6월 15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시장 내 투기적인 요소들이 상당 부분 제한될 것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대형주 쪽이 안 된다. 상당히가 조금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 중형주, 옐로우칩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또 하나의 다른 차선책일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 바이오는 고평가됐을 뿐만 아니라 공부가 제대로 안 됐으면 어떤 이렇게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쉽게 절대 뛰어들어서는 안 될 분야다 하셨었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올라온 만큼 갈 종목이 있다. 물론 이제 잘 찾아야 되겠지만 여기 안에서 제2의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 비싸다고만 생각할 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물론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당장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장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기대감과 실적 발표 이게 서로 맞물려 가면서 서로 순환이 되어 갈 때 그래야 이제 그 장기적인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주식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지금 당장 이 회사의 PER이 지금 현재 뭐 한 20배인데 만약에 지금 당장 PER의 어떤 그 실적의 개선 없이 그냥 PER만의 상승, 주가의 상승으로만 PER이 200배, 300배, 500배 가는 주식이 나오는 주식은 없다라는 것. 이 부분 분명히 이런 그 실적과 주가와의 상관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지시고 실적에 대한 확인 작업 계속해 나가셔야 될 것이다. 물론 이제 그분 말씀하신 부분에는 지금 현재 잘 골라 놓으면 그런 주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트레이싱을 하면서 판단을 해 나가야지 지금 현재 이 주식이 갈 주식이다. 이 주식이 안 갈 주식이다. 판단하기엔 상당 부분 어렵다. 아예 그 부분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날아가는 바이오, 날아가는 IT 장비,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어떤 그 투자 계획을 놓고서 IT 장비주들도 상당 부분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날아가고 있는 바이오 제약 IT 장비주 이런 부분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좀 저평가되는 고평가에서 좀 상당 부분 배제되어 있는 종목을 한번 타볼 것인가 이 부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오히려 저는 후자 쪽에 상당 부분 바이오 중에서도 안 오른 종목이 분명히 있고요. 제약 중에서도 안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들의 어떤 그 이유 속에서 앞으로 뭐 2분기 이후 3분기 이후 개선의 여지가 좀 포착이 된다라면 분명히 그 눈높이 키 맞추기는 분명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주 짧게 지난번에 경기 민감주를 한 포트에서 반 정도 그리고 뭐 바이오 제약 이쪽 혹은 현금 자신 없는 분들 한 20% 그리고 은행 아까 핀테크 얘기하셨는데 그쪽 금융 섹터 한 30% 잡아주셨는데 비중은 유지해도 될까요?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당장 뭐 어떤 그 시장 환경이 지금 이제 유동성 혼란기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지금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조만간 이제 그 시장 내에서 우리나라 그 상한가 폭이 확대가 되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형주 담아놓는 게 나을 듯하고요. 지금 어떤 그 성장과 그런 부분들 꼭 뭐 30% 20% 이렇게 좀 꼭 갖고 가시는 그런 전략 필요해 보인다. 과거와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비중 줄일 생각 없다 해주셨습니다. 유로 달러 방향도 중요하다. 핀테크 배당주 중형주 얘기도 새롭게 출연했네요. 지금까지 우리 신지훈 대표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밤 10시 종목 투캅스라는 종목 상담 프로그램으로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분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인데요.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코스피가 왜 이러나 이렇게 어렵게 21선 갭으로 뚫어놓고 어제 아주 쉽게 내줬거든요. 뭐 삼성전자도 또 하락, 현대차는 뭐 다시 바닥권. 참 경기 민감주들이 이렇게 진짜 소위 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코스닥은 이제 뭐 새로운 기록을 냈다고요. 7년 4개월 만에.
네, 코스닥 같은 경우 일단 단기 쌍봉 구간으로 좀 진입했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글쎄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심했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의 바닥권의 모습들. 결국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 조선주들의 흐름이 시장의 흐름을 약간은 변질시키고 있다라고 조금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상당히 지수가 어느 정도 현재 구간에서 유지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구간 2130포인트 구간에서 슈팅이 나온 이후에 아직까지 큰 호재와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수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이 나와줘야 현재 구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건설주들도 바닥을 다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건설이 121선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우리 지수 어느 정도 조정권에 좀 들어온 그런 상황이지만은 오늘 3일선에 대한 저항 돌파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다음 주에 무리 없는 그런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싶고요. 자,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3일선과 5일선, 조정식 끝까지 밀리면 11선까지만 보자. 이 구간이 이탈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다 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 5일선에 걸쳐있는 모습들, 단기적으로는 3일선이 이탈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3일선, 저항 구간 돌파하는지, 반드시 오늘 정강 후약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그런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서의 지루한 흐름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제약 쪽의 섹터 내에서 유입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 일부 제약 쪽에서의 섹터 쪽에서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제약주들 중장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약 바이오주들 보셔야 된다는 점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너무 개인들의 자금이 워낙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쪽 섹터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코스닥 지수 상당한 출렁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워낙 무더기로 지금 개인들이 제약바이오 쪽에 탑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시 조심을 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 또한 현재 구간에서의 중요한 그런 어떤 포인트지 않나 싶고요. 자, 결국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치고 빠지는 전략 지속적으로 구사하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주들 어제 좀 하락이 좀 나아졌죠? 정고점에서 매도 사인 드린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단기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자, 결국 지수에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흘러내리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약해진 것 같습니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보다는 개인들의 어떤 그런 지수에서의 2,000억 가까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걱정되는 것은 개인들끼리 치고받는 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의 걱정스러운 시장이 나올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하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제 우리 상한가팩토리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파라다이스라든지 SM, 그리고 뭐 은행주들도 그렇고 최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매수 사인 드리고 나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조금은 지루하면서 긴 어떤 조정 구간에 기간 조정 구간에 들어왔지만은 결국에는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치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던 그런 과거의 학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로 몰려있던 자금들에 대한 순환매 성격들이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감당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다음 분기를 준비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좀 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점 현재 이제 결국 제약바이오들 바닥권의 매수를 못하게 되고 현재 구간에서 물려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주식이라는 게 매일 상승할 것 같지만은 파는 사람이 있어야 뭐 사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파는 사람이 좀 있기 때문에 항시 오르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 결국 어느 정도 시장의 판도 변화가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약바이오주들의 하락세가 좀 나오게 된다면은 여름 정도까지는 뭐 엔터주들 그리고 내년 바로 이제 5월이 총선이기 때문에 가을 전부터의 대선주들의 어떤 움직임들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 바닥권에서부터 바닥 다지기에 들어간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폭을 유지하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뭐 YG 엔터라든지 SM 같은 종목들 지속적인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YG 엔터 벌써 이제 4만 원대 중반권에서 최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리딩을 좀 해드렸는데
벌써 5만 원대 중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기관 매수세가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SM 같은 경우에도 200일선에 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서 어느 정도 조정권에 들어온 모습이지만은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연속성을 유지하는 모습들. 자, 결국 이제 엔터주들 조정식 매수 관점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급들의 가수의 컴백적인 부분들, 그리고 일본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게 되면서 엔화 약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하락했던 SM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들면서 상승률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추가적인 상승세, 따라잡는 매매보다는 조금은 기다리면서 눌림목적인 매수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나 싶고요. 자, 어제 이제 화학주들도 시장 대비 선방한 모습이었죠. 어제 이제 하학케미칼이 급등이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강봉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 결국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롯데케미칼 61선 부분까지는 개미털기에 혈안이 돼 있어서 최대한 누를 것이다라고 저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외국인들 상당히 인위적으로 주가를 좀 만지는 것 같습니다. 물량을 좀 누르면서 자치는 전형적인 털기 작업에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오늘 이제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 출발이 좀 예상이 되는 만큼 5일선에 대한 안착 확인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쌍봉 구간입니다. 720포인트가 최고점. 어제의 고점이 719포인트. 그러니까 쌍봉 구간인데, 글쎄요, 현재 코스닥이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들의 자금들이 제약바이오 쪽에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대포식의 투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오히려 기술적 분석이고 뭐고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 쪽에서 투기적인 성격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서 한번 차익이 나오기 시작하면 코스닥 지수도 현대 쌍봉 구간에서 조금씩은 밀릴 수 있다는 점 인지를 하시고 오늘자 잘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두코 멘토님은 오늘 밤 10시 종목 투캅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겁니다. 역시 이 프로그램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요, 지표 부진을 뚫고 S&P 500 지수가 또 한 번 신고가를 냈다곤 하는데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긴 어려워 보입니다. 주택 지표 포함해서 고용 제조업까지 모두 안 좋은 가운데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를 생각보다 뒤로 미룰 것이다 라는 해석 때문에 신고가를 낸 건데요. 전전일 종가와 비교했을 때 뭐 큰 변화는 없었거든요. 1, 2포인트 차로 신고가를 낸 것에 불과해서 신고가래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목을 보일 부분은 국제 유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유가가 간밤에 3%가량 급등하면서 WTI 기준 60불을 재차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정유 화학주들의 움직임 주목되네요. 여러분들이 뜨겁게 관심 갖고 계시는 제약 바이오 섹터의 전략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출발진 쇼와이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